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였던 덕분에 수십억 대 재산을 가지게 된 30대의 여성인데요. 전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친가나 외가 쪽에서 아무도 저를 도맡아서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외삼촌과 외숙모 집에서 지내게 된 거죠. 삼촌 집에는 제 밑으로 3살, 4살 더 어린 친척 동생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주 놀러가고 친척 동생들이랑도 친했으니까 같이 사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내보니 옛날에 엄마가 농담식으로 물어본 게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 넌 어떻게 살래? 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렇게 대답했죠. 삼촌, 이모, 고모가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 도움 받으면서 살면 돼. 그런데 엄마가 콧방귀 뀌시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삼촌이랑 이모가 지금 잘해주는 게 너가 좋아서 잘해주는 줄 아니? 다 엄마 아빠 보고 그러는 거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뼈저리게 이해하게 됐어요. 삼촌이랑 외숙모가 일하셔서 저녁에 아주 늦게 들어왔거든요. 10시쯤 들어오시니까 그때 저녁을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전 그 시간대에 저녁을 먹기 싫었어요. 고민 끝에 삼촌이랑 외숙모한테 제 불만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녁 10시에 밥 안 먹으면 안 되나요? 5시나 6시쯤에 시리얼이나 빵 먹고 먼저 있을게요. 삼촌 집으로 오게 된 후로 학교가 너무 멀어져서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해서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자니까 속이 더부룩해요. 그 전까지 삼촌이랑 외숙모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이 당시만 해도 삼촌이랑 외숙모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바로 다음 날부터 6시에 시리얼을 먹거나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삼촌이랑 외숙모는 저랑 한 약속이 생각나지 않으신지 항상 퇴근하시면 저를 찾으셨죠. 그때 이미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삼촌이 방문을 열어보더니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시리얼이나 빵 먹고 자는 거니? 그거 먹고 자면 어째? 나중에 키 안 큰다.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자. 배 아프면 조금만 먹고 자면 되잖아. 이런 걱정거리를 늘어놓으셔서 처음엔 몇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속 5시 30분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계속 저를 깨우시니까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반박을 하고 말았어요. 저 이미 저녁 먹었어요. 그냥 저 빼고 드세요. 저 지금 안 자면 내일 지각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먼저 자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잠결에 너무 귀찮다는 듯이 말해서 그럴까요? 삼촌이 표정을 확 굳히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밥 안 준다는 소리 듣게 하려고 그러냐? 뒤늦게 농담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삼촌과 외숙모가 퇴근하는 시간대에 저녁을 억지로 챙겨 먹게 됐는데요. 삼촌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그러다 체한다. 곧 잘 건데 천천히 먹고 조금씩만 먹어. 이런 식으로 걱정해 주셨지만 하는 행동은 달랐어요. 제가 밥 먹다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삼촌이 이런 말을 하고 계셨거든요. 누나가 다 먹는다. 얼른 가져가라. 누나 화장실 한번 가면 오래 있다가 오니까 천천히 먹어. 옳지 내 새끼. 제가 볼일은 안 보고 손만 씻고 왔는데 삼촌은 물론 외숙모까지 친척 동생들 밥그릇에 반찬을 산처럼 쌓아주시고 계셨죠. 그 나이에 전 제 처지를 느끼고 말았어요. 친척 동생들과 제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삼촌이랑 외숙모가 절 아무리 걱정해주고 사랑해줘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랑 차별 아닌 차별을 하신 건데요. 제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고 만 거예요. 삼촌이랑 외숙모도 저랑 눈을 마주치시곤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얼른 와서 밥을 마저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어린 마음에 크게 상처받고 하얀 쌀밥만 퍼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늦게 외숙모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왜 벌써 일어나? 반찬은 거의 먹지도 않고 밥만 먹었네. 반찬 더 있으니까 이거 먹어라. 뒤늦게 챙겨주셨지만 제가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히 배불러서 먹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먹으면 잘 때 배 아플 것 같으니까 저 먼저 자러 갈게요. 이날 기억이 정말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날만 차별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심하게 알아서 누워만 있던 날이 있었는데요. 4, 5일 동안 못 먹었더니 얼굴이 힐쓱해져 있었죠. 삼촌이랑 외숙모가 걱정해 주시더니 약 사주시고 죽도 사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친척 동생이 저랑 똑같이 아프니까 삼촌이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 막둥이 좀 봐라. 열이 펄펄 끓어. 세상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애를 업고 막 달려나가셨는데요. 그대로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열을 재는 걸 봤는데 제가 아팠을 때보다 체온이 더 낮았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친척 동생들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삼촌이랑 외숙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으니 삼촌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영아, 선생이 그러던데 우리 막둥이가 영재라고 하더라. 유학 제안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이 호주로 가게 됐다. 지금 호주로 가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힘들 거야. 차라리 시설에 들어가는 게 어떠니? 삼촌이 널 데려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삼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 가족에서 저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했죠. 괜찮아요, 삼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짐 싸서 삼촌이 말씀해주신 시설로 가 있을게요. 삼촌이 다음날 바로 시설로 가자고 하셔서 짐을 쌌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멍하니 밤새 누워있다가 해 뜨자마자 고양이 세수를 하고 대충 시설에 갈 준비를 했는데요. 삼촌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색하게 지나치시더니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삼촌이랑 집을 나서고 주차장에 있는 삼촌 차를 올라탔는데요. 삼촌이 가라는 시설은 다름 아닌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니 착잡한 기분이 들었죠. 삼촌도 제게 미안하고 죄책감 드시는지 절 쳐다보질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소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삼촌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매정하게 가버리지. 애매하게 챙겨주는 삼촌 때문에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고아원에 오게 됐는데요. 몇 년 동안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원생들이 입양 가는 걸 되게 부러워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입양은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야 했거든요. 게다가 원생 나이가 11살이 넘어가면 거의 가망이 없대요. 보통 입양하러 오는 사람들은 차도 다 삐까뻔쩍한 걸 타고 오니까 어릴 땐 입양 부모 오면 제가 다 설레고 그랬죠. 그런데 전 이미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입양될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19살이 넘어가면 독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절 부르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입양을 가게 되는 행운이 찾아오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접견실 문을 여니까 삼촌이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찾아온 삼촌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수영아, 내가 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보육원에서 오랫동안 지낸 아동에게 후원자가 엄청 많아진다고 하더라. 너한테도 후원금이 많이 쌓이지 않았니? 우리 조카 통장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안 된대. 네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수영이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삼촌이 절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돈이 탐나서 온 거였어요. 당연히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저 쓰라고 온 돈인데 삼촌이 왜 관리하려고 하시는데요? 삼촌 이제 제 보호자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삼촌 눈깔이 획 돌아가서는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미성년자인 애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우리의 통장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냐고! 삼촌이 난동을 피우다가 보육원 선생님들한테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셨는데요. 그제야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수영아, 미안하다. 삼촌이 이래서 미안해. 널 볼 면목이 없다. 삼촌이 애들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적응하기 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왔어. 근데 삼촌이 몇십 년 동안 일궈 놓은 자리가 전부 사라진 거 있지. 이제 나이도 있어 삼촌을 써주는 사람도 없어서 돈벌이가 아예 없어졌어. 결국 이 나이에 막노동까지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다. 이 말을 해주면서 도와달라고 꺼이꺼이 우는데 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원장님은 제가 고아원에 오게 된 사정을 얼추 알고 계셔서 삼촌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달라붙으려는 삼촌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셨는데요. 수영이한테 떨어져 주세요. 애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 키우겠다고 맡겨놓고 가셔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보육원을 안 나가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삼촌이 저한테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원장님께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삼촌이 울면서 저한테 빌었습니다. 수영아, 삼촌이 빚만 있고 못난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삼촌이 잘못했어. 제발 삼촌을 용서해줘. 네 후원금으로 조금만 도와줘라. 딱 한 번이면 돼. 그리 큰 금액도 아니다. 삼촌이 이런 식으로 울먹거려서 그냥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까지 잡혀갔으나 훈방 조치됐죠. 전 원장님한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한순간에 우울해졌어요. 며칠 동안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그 주 미사 시간대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요청드렸는데요. 성사방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전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절 버린 삼촌이 찾아왔어요. 삼촌이 이민 간다고 절 고아원에 맡겨놓고 가놓고 와서 조금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온 거였더라고요. 저보고 돈 달라고 했다가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신부님, 진짜로 제 편은 없는 걸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는 공부 잘하고 일도 잘할 테니까 제발 저희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성사방을 박차고 나와서 저를 끌어내더니 꼭 안아주셨어요. 저보다 더 슬픈 목소리로 이리 말씀해 주셨죠. 수영아, 네 잘못이 아니다. 이게 다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아직 더 살아야지. 벌써부터 그런 말하면 어떡해. 신부님이 이날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맨날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신부님 도움으로 다시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제가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해도 이제 나이도 많지 친척들까지 돈에 허덕이며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입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원장님이 접견실로 절 부른 거예요. 설마 삼촌이 다시 찾아온 건가 싶어서 긴장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견실 문을 열어본 순간 전혀 다른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입양하러 온 것 같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거 있죠? 그 옆에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얼른 와서 앉으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장님 옆에 앉아서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널 입양하러 오신 분들이야. 너랑 한번 대화해보고 싶으시대. 19살까지 고아원에서 살 줄 알았는데 날 입양하겠다는 가족이 있다니.
전라도 익산에 있는 부잣집이라고 하길래 믿기지 않았죠. 그때 처음 본 양아버지의 손목에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양어머니도 귀티가 잘잘 흐르는 미인이셨어요. 딱 봐도 급이 달라 보이는 분들이 저를 입양하시다니. 믿기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아버지께서 이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입양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특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거든. 그래서 널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성격도 성실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널 데려오려고 결심했어. 안 그래도 저는 살 길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시험 점수에 집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절 채찍질해 왔었는데 이런 노력이 제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준 거예요. 솔직히 얼떨떨한 마음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막상 저랑 대화해보고 나니 별로라는 마음이 들어서 입양을 무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들었죠. 그런데 다행히 전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손에 이끌려 짐을 싸들고 이사가게 됐어요. 제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터라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배낭 가방 하나에 상자 하나를 들고 나가니 양아버지가 제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양어머니는 차 문을 열어주시며 추우니까 얼른 타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탔는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엉덩이까지 서서히 데펴지는데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잠들랑 말랑 하는데 양어머니가 슬쩍 제 머리를 끌어당겨서 어깨에 기대게 해주셨죠. 몽롱한 상태에서 양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는데요. 그대로 잠들어 버렸는지 양어머니가 절 깨우시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양부모님 옷차림을 보고 대충 부자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잘 살 줄은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 양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길래 집이 이렇게 크냐고 물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연매출이 수십억인 대표의 딸로 입양된 거더라고요. 양어머니는 미스 춘향 출신에 젊었을 때 한국 무용을 하셨대요. 양아버지도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있지만 양어머니의 집안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양어머니가 결혼 전에도 직업 하나 갖지 않고 놀아도 돈이 차곡차곡 쌓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이 집으로 입양 온 덕분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며 전에 입었던 상처들을 전부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유학을 다녀온 후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여러 경험을 시도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연매출 100억 기업 대표를 만나보게 됐어요. 말하는 센스도 있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무엇보다 저랑 대화하는 게 잘 통했죠. 그렇게 몇 달 만나다 보니 그 남자가 남편감이나 결혼 가치관 같은 걸 묻는 거예요. 저희 사이가 제법 진지해진 것 같아서 제 집안 사정을 얘기해봤어요. 사실 내가 그동안 말 안 한 게 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고아 출신이야. 처음엔 삼촌 집에서 좀 지내다가 갑자기 자기 자식이 유학 가야 한다고 날 내쫓더라. 그래서 그 뒤로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지금 부모님한테 입양 온 거야. 예비 남편이 결혼 얘기를 슬슬 꺼내길래 말해야 할 것 같아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가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다가 고아원에서 지낸 걸 별로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 자식이 아니라며 집안이 가난했던 시절을 쭉 얘기해줬어요. 우리 집안도 그리 좋은 집안은 아닌데 뭐. 예전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단칸방에서 살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겨우 사업 성공해서 이 정도 온 거지. 반대로 당신 집안이 너무 잘 살아서 걱정이야. 지금은 예비 남편이 노력해 사정이 좀 나아졌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괜찮아져도 지금 제 집안이랑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줬죠. 이렇게 각자의 콤플렉스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다 보니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 시기는 언제가 좋겠다. 애는 몇 명이나 낳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가 덜컥 애가 들어선 거예요. 급하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양가 부모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날 오전에는 친정집에 가고 오후에는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비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에 먼저 갔는데요. 양부모님께서 예비 남편을 반겨주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벌써부터 사위처럼 대하시면서 여러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예비 남편이 결혼 허락해 주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양아버지가 이리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허락하지.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이상 무조건 찬성이다. 게다가 자네가 우리 딸 과거도 전부 다 알고 있다면서 그것까지 다 수용 가능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네. 양어머니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제야 예비 남편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양부모님이 이렇게 쿨하게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시고 제 선택에 전적으로 맡기셨거든요. 그렇게 사돈 어른만 괜찮다면 상견례 자리에서 보자는 양어머니의 말씀과 함께 저희는 친정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예비 시댁으로 가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갈 차례인데 예비 남편이 차 안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는 게 있는데 부모님께 당신 직업이랑 집안 규모 같은 거 전혀 얘기 안 했거든? 우리 집안이 나 때문에 갑자기 성공한 거라 자만심에 차 있어. 뭐만 하면 돈 거리고 틈만 하면 며느리 될 여자애들 실험해보더라고. 예비 남편 말로는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들은 저랑 다르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했다고 하죠. 한 명은 선생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공무원이었대요. 어른들이 진짜로 밉보일 만한 직업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예비 시부모가 아들이 연매출 100억 기업 대표라는 것에 푹 빠져있는 거예요. 결혼할 여자만 데려오면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여자 쪽 집안이나 직업이 연매출 100억급 아니면 절대 장가 안 보낼 거다. 솔직히 결혼하려면 급이 맞아야지. 모아놓은 돈이 고작 3천만 원밖에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예비 남편은 여자 쪽에서 모아놓은 돈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계속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헤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해요. 예비 남편 말로는 예비 시모가 자기 몰래 예비 며느리랑 단둘이 만나서 이상한 말을 한 것 같대요. 결국 예비 남편은 계속 파혼을 하고 말았고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예요. 예비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꿈이었대요. 어릴 적 꿈이 좋은 아빠였다고 하는데 그걸 예비 시부모가 계속 막았던 거죠. 예비 남편도 이런 예비 시부모가 지겨워서 연 끊고 지낼 생각도 했지만 시부모가 끈덕지게 달라붙었다고 해요. 심지어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손절하려고 그래? 세상에 이런 불효를 아는 게 어딨니? 네가 또 연락 안 받고 이사 가려고 하면 다 소문낼 거다. 이제 너 이름 있는 대표라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부모 공손히 모시고 잘해줄 생각만 해야지. 감히 며느리 고르려고 했다고 등을 돌려? 그것도 모자라 늘 과묵하고 조용하시던 예비 시부까지 이런 말을 했대요. 고작 여자 때문에 부모와 척을 지려고 해? 이런 호로 자식이 다 있나? 고작 여자 문제로 연락도 맺으면 회사 망할 때까지 찾아가서 시위할 거다. 회사 대표가 불효 자식이라고 소문낼 거라고. 예비 시부까지 일이 나오는데 예비 남편이 어쩌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족의 연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동안 말도 못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하며 예비 남편에게 엄청 뭐라 했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걸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파혼감이야. 난 그래도 우리 사이 진지해질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얘기했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고아였다고 말했을 때 왜 전부 다 얘기 안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 허락받으러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애절한 목소리로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나 이번에 당신까지 놓치면 인생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 당신 없이 못 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도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헤어지자고 할까봐 입이 차마 떨어지지를 않더라고. 예비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뱃속에 있는 애도 있어서 일단 예비 남편이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그런 악독한 예비 시부모 밑에서 결혼 생활을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눈을 번쩍였는데요. 그리고 다짐했다는 듯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맡겨. 당신은 그냥 평범한 집안 자식인 것처럼 연기하면 돼. 하는 일 물어보면 그냥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고 옷차림도 최대한 명품 티 안 나는 걸로 입고 와. 가장 수수하고 차분해 보이는 옷 입고 오면 될 것 같아. 예비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와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절할 거라고 하니까 섬뜩했죠. 예비 시부모가 얼마나 지독하고 뭐 같았으면 예비 남편이 저러겠어요. 제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해보겠다고 했더니 예비 남편이 제 손을 꽉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도 아니고 결혼 허락받으러 가는 자리잖아. 내가 하는 짓이 영 별로면 바로 파혼해도 돼. 손가락 걸고 약속할게. 예비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와주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결국 예정대로 예비 시댁으로 가서 예비 시부모를 만나뵈러 갔는데요. 예상 외로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반겨주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 시모가 얼른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밝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얘가 거짓말을 못해서 연애할 때마다 티가 너무 나는 거 있지. 며느라가가 얼마나 좋으면 그리 티를 냈을꼬. 예비 시모가 임신 소식도 들었다며 축하해 주시니까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비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덕담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올 거라고 해서 예비 시부도 여기 계시는데 누구지? 싶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예비 시모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40대처럼 보이는 여자였어요. 각오하고 온 것처럼 세팅된 머리에 샵을 다녀온 것 같은 화장 상태. 잘 다려진 옷과 잘 닦인 구두까지. 저렇게 꾸미고 온 사람은 누굴까 했는데 예비 시모가 이리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나랑 친한 김 교수라고. 어린 나이에 의대 교수 된 엘리트야. 대학교도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고 집안도 엄청 잘 살아. 모아둔 돈이 글쎄 수백억에 달한다는 거 있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서 지금은 작은 산부인과 차려서 쉬면서 일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다시 김 교수라는 여자를 살펴봤어요. 아무리 봐도 수백억이 있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깔끔하게 차려입긴 했지만 수수하게 입고 오려고 노력한 저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이었어요. 양어머니와 양아버지 덕분에 보는 눈이 높아져서 금방 알아챌 수 있었죠. 게다가 40대의 나이에 의사도 하고 의대 교수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여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은 것 같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김 교수랑 절 나란히 세워두고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김 교수가 급이 다르네.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부티가 나. 그런데 우리 아들은 김 교수 만나보라고 해도 만나보지도 않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네. 아유, 내 팔자야. 김 교수도 우리 아들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결혼 허락받으러 온 예비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일까요? 전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절 빤히 쳐다보고 있던 김 교수 얼굴이 점점 새하얘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절 알아본 눈치였죠. 전 김 교수를 본 적이 없어서 뭐지 싶었어요. 바로 그때 예비 남편이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왜 김 교수님을 만나요? 전 그때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 허락받으러 왔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결혼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니까 제 말 좀 들어주시라고요. 계속 이러시면 저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낼 겁니다. 결혼식도 그냥 저희끼리 올릴 거예요. 예비 남편이 강수를 뒀는데 예비 시모가 이러는 거 있죠? 뭐? 너희들끼리 결혼을 해? 네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럼 예비 사돈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고 결혼 안 시킬 게 뻔하다. 예비 시모가 막말을 해대길래 제가 이리 맞받아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이유로 반대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반대하더라도 그냥 저희끼리 결혼식 올리면 돼요. 부모님 자리 비어있는 결혼식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제가 입양 안 됐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애초부터 부모님 자리 비워져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걸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예비 시모가 조건만 본다고 하니까 일부러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아주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김 교수를 향해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고아년이라고? 게다가 입양 가정? 돈 없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들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아? 아유, 어디서 이런 년을 다 데려와. 김 교수, 하던 대로 저녁 검사부터 진행해. 내가 부모한테 버려진 것만을 어떻게 믿어? 뱃속에 있는 애가 진짜 우리 아들 애인지 알아보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김 교수가 덜덜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감히 높으신 이분의 검사를... 이분은 박원철 병원장님 손녀딸 아니십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저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친손녀딸처럼 예뻐해 주시면서 이쪽 저쪽 잘 데리고 가셨죠. 그러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할아버지 술자리에 종종 불려가곤 했어요. 할아버지 술버릇이 절 부르는 거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술자리에만 가면 할아버지가 그동안 신임하고 있었던 직원을 붙잡고 괜찮은 사윗감이라며 소개시켜주고 다음날 기억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그 술자리에 김 교수가 있었나 봐요. 하긴 할아버지 술자리에는 항상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교수가 그 할아버지 눈에 잘못 보이면 바로 교수로서의 영향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이없게도 교수가 이런 고백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미국에서 대학 나온 적도 없고 산부인과 차린 적도 없어요. 재산이 수백억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엘리트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겨우 교수가 돼서 지방대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열받아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건데요? 경력을 속인 것도 모자라 남의 결혼까지 망치려고 들었다고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때 교수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 창빈 씨가 연매출 100억 기업 대표라고 하니까 순간 혹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빈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교수가 예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자신의 경력을 과장되게 말한 거래요. 이걸 말해주면서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저는 어머님한테만 거짓말했지 창빈 씨나 수영 씨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요. 병원장님한테 말 안 하실 거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실을 전부 다 밝혔으니까 여기 온 건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 앞에서 두 손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제가 지금 할아버지께 전화해서 전부 다 말할 거라고 하니까 교수가 파리처럼 싹싹 빌면서 쫓겨나다시피 예비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김 교수가 나가자 예비 시모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두 눈 끔뻑이며 저한테 멍청한 질문을 해댔어요. 김 교수가 지금 뭐라고 간 거냐? 할아버지가 병원장이라고? 평범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집안이 잘 살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임신한 애가 파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예비 시모가 재산 규모를 물어보면서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말해줬죠. 저 사실 옛날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고아된 거 맞고요. 삼촌도 저 키우다가 힘들어서 버리셨어요. 그러다 입양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매출 수십억대 사업가예요. 아까 들었다시피 외할아버지가 병원장이시거든요. 어머니는 집안 자체가 부자셔서 돈도 안 벌고 놀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 따라 취미 삼아 사업해보다가 이 사람 만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사업도 되게 대박이 나서요. 무슨 사업으로 대박이 났고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하시죠? 예비 시모가 어버버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길래 제 사업안과 규모 전부 다 설명해줬어요. 미백 크림을 개발한 후 판매 초반에 유명 모델을 기용한 마케팅이 먹혔던 덕분에 미백 크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한 연예인이 제 화장품을 쓰고 있는 게 TV에 노출돼 사업이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쯤 되니까 미백 크림 외에도 다른 화장품을 판매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서 예비 남편을 소개받아 사업을 키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 도움과 그동안의 제 내공을 통해 수십억 대에 가까운 대표가 된 거죠. 예비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동안 해놓은 업적을 쭉 읊어줬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식은땀을 흘리는 예비 시모에게 이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남편 둘 사람 결혼 반대하고 예비 며느리들 못살게 구는 동안 저는 수십억 대 재산을 쌓아놨네요. 어머님은 고작 돈 많은 며느리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고요. 좀만 더 하면 수백억은 그냥 쌓일 것 같은데 이 돈 어머님 같은 사람이랑 정말 나누기 싫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비 시모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겼거든. 결혼을 잘 시켜야 이 부가 유지된다는 생각에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인간이니까 실수 좀 할 수 있잖니. 예비 시모가 제 팔에 매달리다 못해 다리에도 매달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뿌리치기도 전에 예비 남편이 나서서 예비 시모 손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잠자코 앉아있기만 한 예비 시부에게도 막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너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엄마가 지금 몇 번째 파혼 시킬 뻔한 줄 아세요? 저 이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화해하더라도 결혼 후에 또 이러실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척지고 살려고요. 엄마랑 아버지가 불효자식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전 우리 아내 될 사람이랑 애 포기 못해요. 예비 남편이 저랑 제 애에게 고통 줄 생각 없다면서 그대로 예비 시댁과 손절을 선포했어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가자고 하고 제 손을 잡고 나오는데 예비 시모가 붙잡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예비 남편이 전부 다 밀어내면서 일이 호통쳤어요. 저희 결혼할 거니까 결혼식 올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보지 말자고요. 저 부모님이랑 진짜로 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비 남편은 이미 마음 상해서 아이의 등을 돌렸으니 예비 시모가 어쩌겠어요. 뒤늦게 제 정체를 안 예비 시모가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성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그런 예비 시모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전곡을 찔러주며 시부모님 정신 차리게 해줬습니다. 아버님, 돈 많은 며느리 놓쳐서 어머님 쓰러지셨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사람이 저렇게 표독하게 돈만 밝히니까 열이 뻗쳐서 쓰러지는 거겠죠. 사람을 돈으로 보는 인간의 최후가 저런 거니까 제대로 느끼고 후회하세요. 제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의 지켜주려고 119에 전화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예비 시부 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나와버렸는데요. 어이없게도 예비 시모가 제 반응을 보려고 실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예비 시부도 그걸 알고도 허망한 표정으로 제가 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죠. 세상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 걸까요? 전 그 길로 남편이랑 같이 친정으로 가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양어머니, 양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남편에게서 예비 시부모님의 본성을 전해들어서 저희 집안 재산 숨기고 예비 시댁에 갔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다른 며느리감을 데려왔더라고요. 그 며느리감이랑 저를 비교하더니 제 조건이 별로라는 거 있죠? 세상에, 그런 무례를 범하길래 그 자리에서 저희 집 재산 전부 다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확 돌변해서는 매달리고 사과하고 쓰러지는 연기를 다 하네요. 결국 결혼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드리니 양부모님께서 예비 남편과 결혼시켰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때 예비 남편이 급하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일단은 저도 이런 어머니 성격을 알고 미리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내 될 사람을 생각해 반응을 살펴보려다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아이의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 절대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 없도록 할 테니 결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비 남편이 침울한 얼굴로 앞으로의 포부를 쭉 늘어났는데요. 양부모님 두 분 다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다 양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이런 결혼 함부로 해도 되겠니? 엄마는 영 마음이 쓰인다.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봐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가족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강하니까 지금은 연 끊었다고 해도 다시 이어질 거다. 또 너 못 살게 굴 것 같아서 우리 딸 결혼 못 시킬 것 같아.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랑 부모님을 계속 설득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죄송해서 별 낯이 없어요.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 다음에 부모님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더라도 목숨 걸고 아내 될 사람이랑 애를 지키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도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예비 남편에게 기회를 준 건데 양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양어머니랑 양아버지도 이미 제가 임신을 한 상태라 어렵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비 시부모님이 신부 대기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엔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셨어요. 어이없게도 시댁 측 시부모님이 입는 청색 한복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이런 말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소중한 내 아들 결혼 축하하게 해줘라. 내가 욕심이 과해서 그랬어.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부모를 평생 안 보는 건 불가능할 거다. 언젠가는 보게 될 테니 얼른 화해하게. 응?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사과를 하고 있어서 난감했죠. 제가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남편이 결혼식 오지 말고 앞으로 보지 말자고 할 때 쓰러지시더니 멀쩡하시네요.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주시고 착한 척 하시더니 쓰러진 것도 연기하신 거였죠? 이번에도 연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이제는 속을 생각도 없고 어머님 봐줄 생각도 없어요. 어머님 용서받아주고 결혼식에 앉을 자리 만들어드리면 뭐해요. 제 돈이랑 저희 집안 때문에 또 굴복하신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망하면요? 그때는 어머님 어떻게 변하실 건데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예비 시모가 다급하게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며느리 네가 망해서 땡전 한 푼 없어져도 시모로서 잘해줘야지. 내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줄 알았니? 나 이제 반성했다니까. 예비 시모가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예식장 직원한테 예비 남편을 불러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식장 직원이 밖에서 인사하고 있던 예비 남편을 데려오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무슨 일인지 몰라 처음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면서 악을 질러댔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엄마가 하는 사과 안 믿을 거예요. 어차피 돈만 보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 못 받으려요. 그동안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봐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비 시부모님이 내쫓기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머리가 새하얘져 있었지만 삼촌과 외숙모 같았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축의금만 내고 제가 볼까봐 헐레벌떡 가시더라고요. 일단 결혼식 차례가 와서 식을 치른 뒤 축의금 봉투를 확인해 봤어요. 예상대로 그 사람들이 삼촌이랑 외숙모가 맞았나 봐요. 봉투에 삼촌이랑 외숙모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안에 100만 원이랑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울 조카 수영아, 내가 그때는 널 자식으로서 못 받아줘서 미안하다. 삼촌과 이모, 고모들 중에 널 맡아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다. 우리도 사정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널 데려온 건데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유학 문제와 이민 문제까지 너무 복잡하고 착잡하더라. 너까지 데려가려고 했는데 돈이 빠듯했고 결국 널 버리고 말았다. 널 버린 죄로 이렇게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서 죄값을 받고 있으니 마음 풀었으면 좋겠다. 날 너무 증오하지 말아다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래도 우리가 네 삼촌이고 외숙모니까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은 내놓고 가마. 결혼 축하한다. 이렇게 서툰 글씨체로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생활을 보내며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첫째 애까지 낳고 보니 자꾸만 삼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삼촌이랑 외숙모가 밉기보다는 안쓰러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약 삼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도 하곤 했죠. 그렇다고 해서 삼촌에게 전화해 뭐라 하거나 잘해주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이렇게 사연 글을 써보니 마음 정리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제가 힘들게 살았던 것만큼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시부모님이든 삼촌이랑 외숙모든 자기가 한 만큼의 벌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져서 신혼생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버림받았는데 가족이라고 애써 안고 가지 마시고 잔정 때문에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남이었던 남편이 제 삶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한 해에는 저처럼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면서 행복한 삶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민수진이라고 해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산전수전,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 센 팔자를 타고났다는 둥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진 않아요.
제가 겪은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이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도 아니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남편이었던 놈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믿었다는 건데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소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던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줬으니 남편 놈을 용서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말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살았던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지레 겁먹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빠가 의사셨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유년 시절은 결단코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사명감 넘치는 의사셨던 아빠는 병원 일로 늘 바빴고 엄마와 저는 거의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게다가 아빠는 기부와 봉사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셨기에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생활 수준이었어요. 저희 집 소비 수준은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인 친구들 집보다 못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시콜콜 집안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친한 친구들조차 저희 아빠가 의사라는 걸 짐작도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것도 입고 다니는 것도 먹는 것도 살고 있는 집도 어느 것 하나 의사 아빠를 둔 애 같은 게 없었거든요. 늘 바빠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않았던 아빠.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윤택한 생활을 하게 해주지 않았던 아빠. 그 정도에 그쳤더라면 그래도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와 아빠를 멀어지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는, 심지어 의사인 아빠는 엄마가 아팠을 때조차도 엄마보다 아빠 환자가 먼저였어요. 환자를 내팽개치고 엄마 간호에 매달리지 않았다고 아빠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로 철이 없진 않았거든요. 아빠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기는커녕 노력이란 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간암이었는데 위암 수술을 전담하는 외과의였던 아빠가 그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고 느껴졌어요. 두 분 사이가 그다지 정다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엄마는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점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게 다 싫어졌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는 여전히 바쁘셨으니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혼자 밥 챙겨 먹고 혼자 자고 엄마 없이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해졌고 그냥 혼자 책 읽고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면서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어갔던 거죠. 조용히 책이나 읽는 게 제일 좋았던 저는 국문과에 진학했고 무난하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니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좀 허무하게 느껴져서 뭔가 치열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나마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던 과 친구가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넌 기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 언론고시 그거 시험 자체도 빡세지만 기자가 된 후가 더 빡센 거 아니야? 알지.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데 기자가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넌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야. 뭔가에 간절하다면 얼마든지 치열해 줄 수 있는 거야. 간절함이라는 게 그래. 나한텐 그게 없지. 근데 뭔가 치열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 이렇게 사는 게 좀 허무해졌거든. 너처럼 간절하지 않아도 치열하게 할 수 있을까? 언론고시 준비 말이야. 저는 그렇게 친구 따라 언론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학 4년을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책 보는 것만 즐겼으니
쌓아놓은 스펙도 없었고 여러모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도전만 하다가 포기했어요. 난 포기할래. 2년 동안 너랑 같이 도서관에 새벽같이 출근 도장 찍으면서 공부해봤던 걸로 충분해. 어차피 기자가 되고 싶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뭐. 난 그냥 어지간한 잡지사 같은 데 취직할래. 나더러 출근하라는 곳이 있다면 말이야. 너랑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았는데 아쉽긴 하지만 잘 생각한 것 같기도 해. 너 같은 애가 기자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잡지사 기자도 기자고 거기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야. 네가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재능이 없는 건 아니잖아. 아이고 고맙다 친구님. 나도 너 응원해. 넌 틀림없이 좋은 기자가 될 거야. 나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월급 타면 몸보신 시켜줄 테니까 말이야. 저는 그렇게 적당한 잡지사에 취직해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잡지사였기에 일은 고됐지만 단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재밌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했었죠. 그렇게 딱 3년을 하고 나니 번아웃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했고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독립해서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그즈음 언론고시 준비를 같이 했던 친구는 메이저 신문사 기자로 합격해 악명 높은 수습 생활을 잘 버티고 드디어 수습 따기를 뗀 참이었죠. 내가 그 고달픈 수습 생활을 버티는 동안 나만큼이나 치열하게 회사 생활하더니 그렇게 재밌다더니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야? 제대로 인정도 받고 이제 네가 쓰고 싶은 기사, 하고 싶은 기획도 어느 정도 맘먹은 대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는 걸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였어.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 같은 일들의 반복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기사, 하고 싶은 기획은 내 이름을 걸고 독립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출판사로 차린 거고. 그래, 네 말이 맞네.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네 이름 걸고 하는 거지. 멋있네, 내 친구. 첫 책은 잡지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전통공예 작가를 섭외해서 기획했어요. 방대한 자료 조사와 고증을 통해 전통 교방 공예를 인문학적으로 다루는 한편 현대화된 전통 공예를 소개하고 아이디어 소품을 만드는 방법도 실어서 다채롭고 흥미로운 책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만의 기획력을 발휘한 재미있는 책들을 소소하게 펴내기 시작했죠. 큰 반향까지는 아니어도 재밌는 책을 내어놓는 기획이 돋보이는 출판사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숫자를 모티브로 한 아동 도서를 기획했는데 콘셉트도 좋았고 디자인도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와서 인터내셔널 어워즈에 출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한 거예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유아, 아동 교육 도서 작업을 연이어 하게 됐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따로 브랜드를 만들고 전문화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방송에 노출되는 등 대박이 났고 그렇게 제 출판사는 입지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일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그야말로 일과 사랑을 다 가진 여자가 된 거죠. 이 부러운 년. 회사 대박 난 건 내가 인정한다. 너 정말 열심히 했고 기획도 좋았고 시기도 좋았고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졌잖아. 게다가 내가 기사라도 한 줄 실어줄 수 있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면서 그렇게 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걸 해낸 거잖아. 나 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잘생긴 연하남이랑 결혼까지 하는 건 정말 사기 아니냐고. 부러워 죽겠다. 네 약혼남 인사받고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엔 웬 오징어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거야. 진짜 꼴 보기 싫더라. 기집애야, 정말 축하해. 이제 정말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많이 웃어. 넌 웃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알지?
절친이 배 아파할 정도로 남편은 훈남이었어요. 게다가 연하였죠. 남편을 만난 건 대박을 친 다음에 기획한 책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회사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을 때였어요. 저는 회사 규모가 커진 후에도 변함없이 기획회의를 직접 주관했는데요. 무엇보다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석 달에 한 번은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기획 아이디어를 한 건씩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즈음 그야말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제출한 기획안이 꽤 마음에 들었죠. 그 신입사원은 특별할 것 없는 단편집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획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 단편들이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작가 미팅을 추진했는데 그 작가가 바로 남편이었던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우민 작가님. 저는 이 회사 대표 민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미팅 날짜가 이렇게 금방 잡힐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우민이라고 합니다. 아직 작가라는 호칭을 듣기는 쑥스럽고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데 저한테는 이보다 큰일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문예창작과를 나오셨고 학부 재학 중에도 공모전 출품을 많이 하셨더군요. 그렇죠. 입상도 꽤 하셨고 말이에요. 사실 입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뭐. 등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경력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어요.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취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용직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글만 쓰면 몸도 늘어지는데 한 번씩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꼬박 10년을 글만 쓰고 있는데 제 글을 흥미롭게 읽어주시고 이렇게 미팅을 제안해 주신 건 대표님이 처음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작가 지망생이면서 육체노동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주 건강해 보였죠. 정신적으로도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에 대학도 남들보다 오래 다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전 사실 무기력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긴 하지만 정우민 작가님처럼 이렇게 뜨겁게 꿈꾸는 뭔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게 참 부럽고 그렇거든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 보여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작가님 글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우선 볼륨이 그리 크지 않은 단편집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단편이라면 지금까지 작업해 놓은 것들도 꽤 있어요. 어떤 주제로 묶을 것인지 기획이 확정되면 작품 추리고 새로 써야 할 작품 구상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계약 진행하실까요? 작가님만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난 그날 첫 번째 미팅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 사람이 쓴 글보다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잠재력을 더 높이 샀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건 그 사람 글이건 확실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 기획안을 제출했던 신입사원은 남편의 대학 후배였는데 기획안을 제출한 사람이 실무 책임자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그 신입사원이 남편 책의 출간을 맡게 되었고 실무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인 것은 감안해 제가 백업을 맡았어요. 참신한 작가님을 소개해줘서 오랜만에 괜찮은 단편집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지 사원이죠? 정 작가님 대학 후배라고 들었는데 친하니까 같이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처음으로 총괄 책임자로 출간을 맡게 된 경우니 누군가 백업이 붙는 건 당연해요. 대표인 내가 백업을 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만큼 내가 정 작가님 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요.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총괄 책임자로 출간을 맡게 될 경우 사수나 선임이 백업을 맡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표인 제가 직접 백업을 맡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했어요.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호기심, 즉 저의 사심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었고 그건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 짐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더라도 상관없다고 여길 정도로 남편에 대한 저의 관심은 적극적이었고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일을 하면서 썸을 탔고 그 책의 최종본을 인쇄소에 넘긴 날 제가 남편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해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연애였지만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남편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연애에 있어서 상당히 무심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같은 스타일이랄까요? 다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해 남편은 섬세하고 다정하게 작은 것까지도 챙기고 배려했거든요. 달콤했고 멋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어렸지만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어떤 잘난 남자들보다도 근사한 남자였어요. 그렇게 1년 연애를 했고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기간 동안 큰 트러블 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제게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졌는데 그에 반해 윗배가 빵빵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거슬릴 정도로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위암이니까 4기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위는 다 잘라내도 멀쩡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위험만 두고 보자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더라도 얼마든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 대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됐어요. 게다가 메스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대장까지 전이가 된 거라면 솔직히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한 검사에서 대장 종양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거였어요. 대장까지 전이가 된 거라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말하자면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된 거죠.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다니요. 제게서 엄마를 빼앗아갔던 그 병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너무 안 좋은 생각만 자꾸 하지 마. 장모님이 암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잖아. 그 사이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맘 약해진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수술 잘 받을 생각만 하자. 몸이 건강해야 수술도 잘 받고 이후로 항암 치료면 그런 것도 잘 버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힘나는 거, 몸에 좋은 거 많이 많이 먹고 좋은 생각만 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나 정말 너무 무서워.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난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도 알고 그런 엄마를 아빠가 외면하는 모습도 봤잖아. 그런 게 다 정말 너무 두렵기만 해. 또 마음 약한 소리 한다. 내가 장인어른처럼 아픈 당신 모른 척 할까봐 겁나? 내가 그럴 것 같아? 날 그렇게 봤다면 이거 너무 서운한데. 걱정하지 마. 난 당신 옆에 계속 있을 거고 당신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자기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그만큼 내게는 아픈 기억이고 힘든 기억인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잖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싶다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때 자기도 같이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포기한다고? 난 그렇게 못해. 당신이 아무리 약한 소리 해도 난 수술 잘 받게 할 거고 항암 치료도 잘 받게 할 거야. 그렇게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병을 알게 되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남편은 줄곧 저를 잘 챙겼고 수술을 받기로 한 날도 당연히 병실에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수술실로 옮겨진 후 수면 유도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는데 심한 오한과 함께 깨어났던 것 같아요. 정신은 몽롱했지만 제가 있는 곳은 회복실인 것 같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띄엄띄엄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뭔가를 체크하는 것 같았고 어딘가로 이동하는지 회복실 문이 열렸는데 바로 남편이 보였어요.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바로 제 손을 잡아줬고 병실로 이동하는 동안 내내 그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아주고 있었죠. 경과가 좋았는지 중환자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덕분에 저는 남편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모두 나가고 1인실 병실에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가 받았던 시한부 선고보다도 끔찍한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이 정도면 지고지순한 남편으로 병원 사람들도 인정하겠지? 이제 둘만 있을 땐 그 지긋지긋한 연극은 그만해도 되겠어. 니년 죽고 나면 니년 회사도 니년 재산도 다 내 거니까 가능하면 빨리 깔끔하게 저 세상 가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회복할 의지 같은 거 갖지 마. 서로 피곤해지기만 하지 뭐. 알아보니까 니년 회사 기업 가치가 한 500억 정도 되더라. 그동안 늙은 니년한테 봉사해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내가 마지막까지 아내 일은 슬프고 가련한 남편 모습으로 장례까지는 잘 치러줄 테니까 말이야. 그 정도면 좀 일찍 죽는 거지만 그런 거 치고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와이프로 죽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도 감쪽같이 속여왔는데 남은 몇 달 다른 사람들 속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 이게 무슨... 아직 마취에서 덜 깨어난 것인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인가. 처음 보는 남편의 다른 얼굴과 그 입에서 나오는 악마 같은 얘기들을 곱씹을 엄두도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대로 인식을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정신이 아득해지기만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뭐라고 대물을 힘도 없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내뱉더니 제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려댔어요. 처음엔 그게 핸드폰 벨소리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끊어졌던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하고서야 저는 그게 제 핸드폰 벨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핸드폰을 집어들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친정 아빠였습니다. 수진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거 아빠도 다 알고 있어. 정신도 없고 힘들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붙들어 매고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해. 알았니?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대답을 할 때까지 몇 번이나 확인하듯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힘겹게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들어야 해. 우선 수술은 아주 잘 됐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대장에 생긴 종양은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어. 다들 악성일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보였어. 위암이 전이된 거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얼마나 다행이니. 위암 수술도 아주 잘 됐고 대장 용종도 깔끔하게 수술했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얼른 회복해서 항암 치료 잘 받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야. 네 남편이란 놈 절대로 믿지 마라. 그놈은 처음부터 네 조건을 보고 접근한 놈이야. 아빠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도 있고 지금 계속 더 조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려서 그놈부터 정리해야 해. 그건 네가 해야 하는 일이잖니. 아직 마취에서 온전히 깨어나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남편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들었으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아빠 말이 띄엄띄엄 들리기도 했죠.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몇 번이나 다시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제가 부탁하는 대로 몇 번이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남편에게도
아빠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을 거예요. 아마 병실 밖에서부터 엿듣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다 안 되겠는지 남편은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남편도 들으란 듯이 아빠께 반복해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장 종양이 양성이어서 제 상태가 얼마든지 희망적이라는 얘기를 확인할 때부터 남편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아빠 입에서 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새하얘지면서 금방 기절이라도 할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길래 이 새끼가 생쇼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진 것 같아서 제가 간호사를 불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의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데려갔어요. 그때까지도 병원 사람들은 아내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이 아내 때문에 저러나 보다 했을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 난리를 치르고 병실에 혼자 남으니 정신이 다시 몽롱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제가 제대로 회복하기도 전에 남편이란 놈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던 악마 같은 이야기들이 제가 무슨 꿈을 꾼 것도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니란 것을 아빠가 증명해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뭐라도 해야 했고 무슨 얘기라도 더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빠에게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병실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친정아빠와는 거의 안 보고 살았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잡지사에 취직하면서 잡지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상황이 없어지면서부터는 거의 왕래가 없었어요. 1년에 딱 하루, 제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아빠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챙기셨지만 저는 형식적인 답만 했고 저는 아빠 생신도 명절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제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시던 아빠가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다시 보내셨고 그 즈음에는 저도 마음을 조금 열고 아빠를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할 사람으로 남편을 아빠에게 소개했었는데 그때 아빠는 남편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게 너무나도 불쾌했기에 저는 다시 아빠에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마음을 닫아버렸죠. 수진아, 네가 아빠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고 네가 아빠한테 마음을 많이 닫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 아빠가 위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인데도 일부러 다른 병원을 찾았겠지. 아빠는 다 이해해. 그럼 뭐예요? 제 주치의가 아빠 후배라면서요. 그래서 아빠는 처음부터 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셨잖아요. 전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아빠가 전원을 해서 아빠한테 치료를 받으라고 할 때까지도 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아빠가 치료해주고 싶었어. 네 엄마를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네가 아빠를 많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걸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맡아서 최선을 다해 잘 치료해주고 싶었어. 그렇지만 네가 원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할 수 없었지. 그래도 아빠는 처음부터 제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것도 바로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하신 거고. 그래. 네가 아직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일단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병실로 옮겼다고 하니 어떻게든 너한테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니? 그런데 아빠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 설마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하고 조사하신 거예요? 사람을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그랬던 건 아니야. 그때 나도 단순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을 했던 거야. 근데 네가 워낙 완강하게 아니라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겨우 좀 가까워졌나 싶었던 너랑 다시 소원해졌으니 그런 얘기를 괜히 한 것 같다고 후회를 했었지.
그리고 둘이 잘 살기를 바랐어. 손주라도 생기고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네가 다시 아빠를 찾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아빠가 알게 된 게 정확히 뭐죠? 증거 같은 게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알려주세요. 그래. 이제 너도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제대로 할게. 네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여기 왔었어. 어렵게 시간을 비워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넌 이미 수술실로 들어갔다더구나. 그래서 사위 얼굴이라도 볼 작정으로 물어보니 아직 네 수술실이 정해지지 않아서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병실로 찾아갔지. 그런데 병실 문을 잡으려는 그 순간 병실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직감적으로 그놈의 통화하는 상대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병실 문에 귀를 갖다 대다시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했지.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속닥거리며 하는 얘기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중간중간 확실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었지. 그 자식이 원래 딕션이 좀 분명하긴 해. 목청도 큰 편이고 목소리 톤이 그리 낮은 것도 아니어서 전달력이 좋은 편이거든. 아나운서 뺨친다면서 우리 회사 측 오디오북 녹음도 몇 개나 했다고요. 그래, 확실히 전달력이 좋은 것 같긴 하더라. 게다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는지 목소리 톤이 더 높아지기도 해서 그렇게 엿드는 것만으로도 대충 알아들을 수가 있겠더라. 내가 분명히 들은 것들만 얘기할게. 너한테는 다소 충격적이고 듣기 힘든 얘기들이겠지만 누구보다 네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늙은 년 방금 수술 들어갔다. 내가 그 늙은 년이란 소리에 손이 다 떨리더라. 분명히 늙은 년이라고 했고 그건 너를 두고 하는 말이었지. 그러면서 간단한 수술은 아니니까 좀 걸릴 거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병원으로 온다고 했는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니 안 된다. 병원으로는 절대 오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내가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기막혀.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늙은 년? 아빠, 전 그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를 두고도 년이라거나 그런 쌍소리를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놈 입에서 년소리가 나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도 실감이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아빠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야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여간 그놈은 그렇게 말하더니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장기에 암이 다 젖어 있으면 수술 포기하고 바로 덮을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고 계속 수술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더라고. 너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놈을 패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나 스스로 다독이며 겨우 참았어. 그놈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난 그 길로 흥신소를 섭외했다. 얼마 전에 내가 진료한 어느 환자가 아내 외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아내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증거가 필요해서 흥신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바로 연결을 시켜달라고 했지. 듣던 대로 유능한 흥신소라 그런지 일 처리도 빠르더라. 병원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30분도 안 걸리더라고. 그렇게 병원 밖에서 대기를 했어. 병원 앞, 주차장, 병원 정문 앞, 경우의 수까지 다 계산해서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는 걸 보니 믿을 수 있겠다 싶었지.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는 동안 그 인간이 병원을 나가서 내연녀인지 상간녀인지 하여간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 증거를 아빠가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놈이 병원을 나서서 간 곳이 이상했어. 네 회사로 가더라고. 회사요? 거긴 왜? 거기서 뭘 빼내기라도 하려는 건가? 그래봤자 지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놈이 만나는 여자가 너희 회사 직원이더구나. 이게 그 직원 사진이야. 너희 회사 홈페이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직원을 금방 찾을 수 있었고, 둘이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도 금방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둘이 보통 오래된 관계가 아니었던 거야. 뭐라고요? 김은지 사원? 설마. 설마. 사진 이리 줘보세요. 이럴 수가. 정말 둘이 그런 사이래요? 얘가 남편 단편집을 기획안으로 냈던 애였어요. 둘이 대학 선후배 사이인 건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둘이 그런 사이였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년이 남편 단편집을 기획안으로 냈던 그때 이미 둘은 동거한 지 6년도 넘은 사이로 양가 왕래도 하며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빠가 의뢰한 흥신소는 일처리가 정말 빨랐고 저 또한 친구를 통해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의심도 안 했어? 그 정도 팩트체크는 한 줄 알았지. 너도 참 그놈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아무 의심도 안 했던 걸 보면. 말도 마. 그 대학 문창과 나온 애들 몇 명 털었더니 술술 나오더라. 처음엔 좀 걸려하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냥 다 불더라 뭐. 네 남편 학교 오래 다녔다며? 그년 입학하고부터 눈이 맞았던 것 같더라.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동거했었대. 그년 집에서는 네 남편 놈 사위 대접하다시피 했고 그녀는 동거남 위해서 그런 제안을 기획이랍시고 제출한 거지. 그놈이 출판사 대표랑 결혼한다는 얘기가 돌 때 이미 그 학과 출신들 사이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었나 봐. 전혀 몰랐어.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의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 참 미팅 때부터 내가 그놈한테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게 티가 많이 났을 거야. 그러니 그것들이 그때부터 작당을 하고 내게 둘 사이를 숨긴 거지. 난 정말로 그저 선후배 사이인 줄로만 알았어. 내가 그놈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직원들이 다 눈치챌 정도였는데 제일 가까이에서 같이 일했던 그년이 몰랐을 리가 없지. 그런 날 이용할 작정으로 결혼까지 감행한 거야. 그놈이 내가 마취해서 깨기도 전에 그랬어. 그동안 연극한 거라고. 그동안 마음에도 없는 연극하며 봉사하느라 힘들었다고. 천하에 몹쓸 것들. 정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놈은 지 마누라나 다름없는 여자 회사 대표에게 작업을 걸어서 결혼한 거잖아. 그녀는 또 어떻고? 지 남편이나 다름없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것까지 봐줄 수가 있나? 세상엔 별놈 다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사니?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류의 인간들은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을 거야. 이건 사기잖아. 명백한 사기라고. 당연하지.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겠니? 이건 사기 결혼이야. 그러니까 소송에서 벌 받게 하고 받아낼 것들 다 제대로 받아내야지. 뿐만 아니라 남편 놈은 최근 무슨 사업을 벌일 작정으로 저 상의도 없이 저를 팔아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일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그런 사실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평생 글만 쓰고 살겠다던 남편은 결혼 후 크고 작은 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간 제가 그런 남편을 지원하고 밀어주려고 투자한 돈도 적지 않은데 그걸로도 모자라 저 모르게 그런 짓을 더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남편 놈은 저를 붙들고 역겨운 눈물을 쏟으며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은지 걔랑 잠깐 사귀었던 건 맞아. 그렇지만 다 정리하고 당신 만난 거야. 내가 왜 그랬겠어. 그만큼 당신이 좋았던 거야. 내가 당신한테 반했었잖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걔랑 관계는 일찌감치 다 정리하고 당신한테 간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더 멋있고 근사한 남편이 되고 싶어서 사업도 하려고 했던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 정말 평생 글이나 쓰면서 살고 싶었어.
난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었고, 그게 나랑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고. 근데 은지 걔가 자꾸 당신한테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통에 걔 입 막는데도 돈이 필요했어. 정말 다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잘 안 됐던 거야. 당신한테 진작 사실대로 말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내가 그 얘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어이없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난 지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정 취하고 그래야 하거든? 너 보면 혈압만 오르니까 좀 꺼져줄래? 그래도 내 얘기 끝까지 들어주긴 해줘. 그러다가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니까 은지 걔가 눈이 돌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접근해서는 날 막 유혹하는 거야. 당신이 죽는다는 생각에 절망했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그런 말 들으니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만회할 기회를 줘. 더 좋은 남편이 될게. 내가 정말 잘할게. 책임지고 당신 간호해서 금방 병도 낫게 할 거고 내가 다 잘할게. 내 얘기 못 들었어? 난 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빨리 꺼지기나 하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 내가 갖고 있는 증거들 몇 개만 풀어도 넌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 늘어놓는 거 피차 피곤한 거 아니니? 나 정말 기운 없으니까 꺼져. 사람 불러야겠니? 네 발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그 몸을 해가지고 이혼 소송이라도 할 거야? 정말 이혼하자고?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우선 몸이라도 좀 회복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동안 내가 당신 간호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라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던 거 만회할 수 있게 해줘. 이혼 소송?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나 좀 웃어도 되는 거야? 너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하니?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심지어 둘이 공모 작당해서 사기 결혼을 추진한 거라고. 네가 그년이랑 저지른 일이 그런 건데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하니? 난 결혼 취소 소송 진행할 거야.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네가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목적 자체가 내 재산이니까 사기 결혼의 목적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네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서 가져간 돈이 적지 않은 건 잘 알지?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나는 그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할 거야. 이혼 소송? 꿈 같은 소리 하네. 너 날 진짜 만만하게 보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도 좋아. 네. 전 그렇게 결혼 취소 소송과 사기 결혼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내연 여인 그년도 사기에 가담한 것이라 함께 고소했더니 이년도 제게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 피해자라고요. 그렇게 오래 동거하면서 저희 집에서는 선배를 사위 대접까지 했어요. 그런 남자한테 버림받은 건 저란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몇 번 그런 적은 있어요. 그때마다 돈 주면서 제 입을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만 됐어도 그 더러운 돈 안 받고 진작 대표님께 다 폭로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그 돈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표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서 이제 대표님 재산은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얘기에 혹했던 건 사실이에요. 선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표님 재산에 혹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만났던 것뿐이에요. 무슨 사진 같은 걸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만났을 때 찍힌 거라니까요. 선배가 얼마를 사기쳤는진 모르겠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저까지 고소를 당하나요? 전 정말 억울해요. 전 누가 봐도 피해자인데. 누가 봐도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이런 경우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아마 열이면 열, 너희 두 년놈들이 짜고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할 거다.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개수작 그만하고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는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알겠어? 너희 둘 다 날 정말 만만하게 봤나 본데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순수한 내 감정이 그렇게 어리석은 꼴로 보였다는 것도 참을 수 없게 화가 난다고. 나한테 와서 이러는 게 내 화만 돋우는 거라는 걸 모르겠니? 그렇게 억울하고 네가 피해자인 거 확실하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거 아니야. 난 정말이지 너희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다 필요 없고 저는 그것들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징역까지 살게 할 작정이에요. 그것들은 저를 상대로 사기쳐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으니 형량을 줄이지도 못할 거거든요. 실형받는 건 기정사실이고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항암 치료는 걱정했던 것보다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아빠와의 관계도 많이 회복했고 결국 아빠가 계시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새롭게 살게 될 삶에서는 인간관계도 제 건강도 더 많이 챙기며 잘 살아야죠. 앞으로 항암 치료가 한 차례 더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용기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두 인간을 응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 있고 최대한 큰 벌을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응원해 주세요. 그 인간이 마취에서도 덜 깨어난 저를 붙들고 했던 그 악마 같은 말들을 생각하면 정말 갈아 마셔도 분이 풀릴 것 같지 않거든요. 자꾸 그렇게 곱씹는 게 저한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 맘대로 잘 되질 않네요. 사실 지금도 문득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러는 게 제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저 대신 법이 심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이고 있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응원과 위로도 받고 싶어요. 저처럼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잘못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받게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모든 절차가 끝나면 좀 후련해지는 건가요? 그것들 나란히 감옥 가는 걸 꼭 보고 싶긴 해요. 그 꼴을 보면 제 마음에 좀 위안이 되려나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제게 필요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힘내서 치료 잘 받고 그것들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죠. 이번 일로 제가 잃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고 건강도 찾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가짜 결혼 생활도 청산할 수 있게 됐으니 저한테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쓰면서 살 거예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